러시아 밖에 있는 러시아 땅, 칼리닌그라드. 고대 발트의 원주민들이 살던 이 땅은 신성 로마 제국 시절 독일 기사단을 주축으로 한 십자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이후 프로이센 왕국과 독일 제국의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로 성장한 이 지역은 게르만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죠. 동프로이센,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이름이 이곳에 붙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뀐 건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입니다. 1945년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 동프로이센 땅을 주 타겟으로 대공세를 펼쳤고 퀘니히스베르크 땅을 점령했죠. 이후 결국 독일이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동프로이센은 소련과 폴란드의 분할 이양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아닌 소련, 러시아의 관점에서 말이죠. 전 세계 대지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땅 부자 러시아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땅에 왜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 부각시킨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봐야 합니다. (1945년 7월 17일) 베를린에서 40km쯤 떨어진 도시 포츠담에 2차 대전 연합국의 정상들이 모입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 요시프 스탈린. 이들을 소위 빅3라고 했죠. 이제 항복한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전범들의 재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전후 처리 문제가 이 포츠담 회담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일 땅이던 동프로이센 지역의 분할 이양 문제가 다뤄지고 퀘니히스베르크를 포함한 북부 동프로이센 지역이 소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이미 소련이 점령했던 상태에서 정치적인 확인까지 받은 거죠. 사실 스탈린은 애초부터 바다와 맞닿은 이곳을 원했습니다. 서방 세계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또 소비에트의 영향력을 서쪽으로 확대하는 교두보로서 말이죠. 그렇게 발트해와 접한 이 지역을 영토로 가져온 소련은 1946년 이 땅의 이름을 퀘니히스베르크에서 칼리닌그라드로 개명합니다. 포츠담 회담을 담보로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한 셈이죠. 참고로 원래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퀘니히는 왕, 베르크는 산, 그래서 왕의 산이라는 뜻의 지명이었는데요. 새로운 이름 칼리닌그라드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 원수였던 미하일 칼리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소비에트 최고회의 의장. 당시 절대 권력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탈린이었지만 명목상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은 칼리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아닌 칼리닌의 이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아마도 정치적인 절충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스탈린의 이름을 굳이 여기저기에 붙이면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또 그만큼 칼리닌이라는 사람이 소비에트 혁명의 원로이자 국가 정통성을 상징하는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레닌 시대에서 스탈린 체제 초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서죠. 이렇게 군사적인 점령에 이어서 정치와 외교, 행정 처리까지 다 마친 소련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소비에트 연방의 산하, 칼리닌그라드 주가 맞이한 변화를 조명해봅니다. 사실 소련 땅이 됐을 때 칼리닌그라드는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의 고향이자 게르만의 색채가 그 어느 곳보다 짙었던 독일을 상징하던 땅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다 녹아버렸죠. 소련은 오히려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게르만의 묵은 때를 깨끗이 벗겨내고 자기네 영토로 붉게 물들여야 했으니까요. 소련은 독일식 건축과 문화재, 기념물들을 파괴하고 정리합니다. 중세 때 세워진 퀘니히스베르크 성을 비롯해서 시청사와 관공서, 또 학교나 주택 같은 고딕 양식의 클래식한 독일 건축물들이 땅의 주인이 바뀌면서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련은 당시 칼리닌그라드에 거주하던 독일인을 대거 추방하는 한편
소련계 이주민들을 정착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칼리닌그라드를 떠난 독일 추방자 수만 25만 이상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다수는 당시 미국과 영국이 관할하던 서독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죠. 문화, 언어, 사람까지 그 땅에 새겨진 것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소련식의 축출 작업은 1950년대 이후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끝나면서 비로소 이곳에 군사시설들이 들어서죠. 소비에트의 지정학적 야심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소련이 품고 있던 지정학적 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북해, 스칸디나비아, 영국, 더 가면 대서양과 연결되죠. 게다가 이곳은 부동항입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쯤이나 되는 영토를 가졌지만 칼리닌그라드처럼 얼지 않는 항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극동 지역이 아닌 서방에서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소련은 이곳을 발트 함대의 전진기지로 키웁니다. 러시아 해군을 대표하는 발트 함대는 제정 러시아 때 창설됐는데요.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리가 지역, 오늘날 라트비아에 주둔하던 함대를 칼리닌그라드로 집중시키는 한편 그곳에 조선소를 재편하고 항만 시설을 확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후 칼리닌그라드에는 방공 레이더가 들어왔고 해군 기지가 조성되고 잠수함 기지까지 구축되죠. 이 모든 게 1960년대 이후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발트 함대의 심장부인 칼리닌그라드의 발티스크 지역은 그렇게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추정이자 강력한 의심인데요. 미국 CIA 보고서나 DIA 국방정보국에서는 그 당시에 소련의 미사일 부대와 핵탄두 저장고까지 이곳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리닌그라드에 군비가 집중되면서 소련 정부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전력 노출을 막고자 이 지역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특히 민간 차원의 출입은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죠. 칼리닌그라드는 그렇게 소련의 기밀 도시이자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반도처럼 MDL 같은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련이 왜 이렇게 이곳에 총뿌리를 세웠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군비 확충이 오히려 대립을 격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는 시대적인 배경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고 봅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의 시대, 미국과 소련으로 재편된 세계 질서가 칼리닌그라드를 더욱 예민한 땅으로 만든 셈이죠. 실제로 냉전이 절정에 달한 60, 70년대 칼리닌그라드는 더욱 요새화되는데요. 소련은 이곳을 필두로 영국, 미국의 함대와 나토의 해군력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 소련에게 있어서 이렇게 발트에 거점을 보유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덴마크 해협과 스웨덴 남부, 또 폴란드 북부까지 소련의 작전 반경에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소비에트 연방에게 이 땅은 소련의 내해이자 서부 전선의 최전방, 나아가서 어쩌면 서방을 삼킬 수도 있는 전초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듯하던 냉전과 군비 경쟁은 이념의 붕괴와 함께 끝을 맞이했고 강성하던 소련이 1991년 붕괴하면서 이 칼리닌그라드도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